하늘이 무너질 듯 울어대던 그날 밤 만월산 자락에 이 진사댁 뒷마당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는 마당에 깔린 거친 멍석을 사정없이 적셨고 그 위에 무릎을 꿇린 여인의 하얀 소복은 이미 진흙탕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치켜드느냐. 대대로 문안을 배출한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도둑년이 들어와 가문의 보물을 탐내다니 조상님들이 통곡하실 일이다. 서슬퍼런 호통을 내지른 이는 이 집안의 안주인 조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 진사댁의 가업을 상징하는 벽옥 비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조씨의 눈매는 독사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 쓰러져 있던 며느리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어야 마땅했으나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맺힌 핏방울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몰아세우는 시어머니를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문의 보물이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가짜 껍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 맞은 고목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고 시뻘건 불꽃이 빗줄기 속에서도 기괴하게 타올랐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나동그라졌고 위세를 떨치던 조씨마저 뒷걸음질을 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벼락에 타 들어가는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녀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가슴팍에 소중히 품은 채 일어섰습니다. 보십시오. 하늘도 이 집안의 근본이 썩었음을 아시고 불벼락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머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누가 눈물을 흘리게 될지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성씨가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아래 감춰진 비천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조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저 미친년이 끝까지 망발을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 산속에 버려라. 짐승의 밥이 되든 귀신이 잡아먹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라. 연화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하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주머니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진사 가문의 명운을 단숨에 끊어놓을 피로 쓴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세운 이 가짜 사당의 기둥이 무너지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만날 때는 내 입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자들의 곡소리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단호한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만월산 너머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벼락 맞은 고목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에서 순식간에 가문의 보물을 훔친 죄인이 되어 쫓겨나는 길이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희의 서막을 여는 광대처럼 그녀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단 주머니 속에 봉인된 참혹한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며 이 진사댁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숨겨진 추악한 핏자국을 훑는 일뿐이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고요해진 마당에는 타버린 나무 냄새와 조씨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서늘한 복수의 길로 이끌었는가? 그 비극의 씨앗은 수십 년 전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벌였던 한 가문의 잔혹한 학살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평생을 책과 벗하며 청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박선비였습니다. 대대로 문한을 배출하며 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박씨 가문이었으나 세도가들의 전횡 속의 가사는 탕진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비바람이 새는 낡은 기와집과 수천 권의 서책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적막한 서당에서 먹을 갈고 아버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하루에 두 끼를 죽으로 연명할지언정 그녀의 고고한 기품은 장터에 비단옷 입은 안악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던 그해 겨울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떨게 하던 밤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박선비는 연화의 가느다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온기가 가시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했습니다. 아버님은 품 안에서 깊숙이 숨겨두었던 해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실로 촘촘히 자수가 놓여 있었으나 세월의 풍패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비밀이자 마지막 보루다. 만약 네가 이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가문에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너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만 열어보거라. 그전에는 절대로 이 봉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당시 연화는 의아했습니다. 이 진사대기라면 대대로 부를 축적해온 이 근방의 거부였고 갑자기 족보를 들고 나타나 박선비 가문과 사돈을 맺자며 집요하게 매달리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그들의 졸부 근성을 평소 경멸했으나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겨질 딸의 안위와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결국 그 혼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이씨 가문은 본래 우리 가문과 악연으로 얽힌 자들이다. 그들이 왜 그토록 우리 가문의 성씨를 탐내고 사돈이 되려 하는지 그 비밀이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느니라.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연화는 곡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홀로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그녀는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이 진사댁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님이 남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스스로의 투옥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화려한 소슬대문은 연화에게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값비싼 골동품과 비단이 넘쳐났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는 첫날부터 연화를 마치 종 부리듯 대하며 그녀의 꼿꼿한 기세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여식이라더니 빈손으로 들어온 주제에 고개는 왜 그리 빳빳하냐. 우리 집안의 법도는 엄격하니 내 그 건방진 양반 자존심은 대문 밖에 던져두고 들어오너라. 조 씨의 눈빛은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가져온 그 초라한 비단 주머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공포의 실체가 자신의 품 안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사댁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달여 연화의 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만석군 소리를 듣는 부유한 가문이었으나 담장 너머로 흐르는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명문가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엄숙한 가풍 대신 집안 곳곳에는 천박한 욕심과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은 시어머니 조 씨의 기괴한 행보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삭막한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연화는 안차에 뒤편 사당 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경문을 읊는 소리도 조상을 기리는 축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억눌린 듯한 울음 섞인 중얼거림과 바스락거리는 소음이 적막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복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사당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조 씨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노대야가 놓여 있었고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하나씩 태우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조 씨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평소의 서슬 퍼런 위엄은 간데없고 오직 공포에 질린 늙은 여인의 비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노여움을 푸소서.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집안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십니까? 고이 가시옵소서. 이 집은 이제 우리 이씨 가문의 것이니 제발 그만 나타나소서. 조 씨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들은 연화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집이라 말하면서도 마치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 주인의 눈치를 보듯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 씨가 태우는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연화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쓰인 한자가 아닌 조잡한 그림과 부적이 섞인 기복의 흔적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했다는 가문에서 주인이 한밤중에 이런 무속의 행위를 벌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집안의 살림을 하나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박선비의 딸답게 영특했고 사리에 밝았습니다. 어지럽게 뒤섞인 곳간의 장부를 정리하고 가혹한 소장료 때문에 눈물 짓던 농민들을 다독이며 집안의 기틀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평온해질수록 조 씨의 눈빛은 더욱 흉포하게 변해갔습니다. 연화가 곳간을 정리하며 가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려 할 때마다 조 씨는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유능함이 기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연화의 맑고 깊은 눈망울이 자신을 향할 때면 조 씨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안채는 이른 아침부터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건은 시어머니 조 씨가 가문의 가업으로 내려오던 벼곡 비녀가 사라졌다며 사단을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을 대동하고 연화의 방을 들이쳤습니다. 연화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명을 받은 행난검엄이 연화의 옷궤 바닥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벼곡 비녀를 찾아내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이 손을 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서슬퍼런 눈빛은 이미 연화를 도둑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비녀를 쥐고 사들부들 떨며 연화의 뺨을 향해 매서운 손속을 날렸습니다. 찰나의 침묵 뒤에 터져나온 것은 억울한 누명보다 더 아픈 배신감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차가운 마루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소란에 남편 상호가 서재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화와 기세등등한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도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 씨의 매서운 호통과 가문의 명예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언가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연화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도둑년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며 당장 연화를 내쫓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호는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연화의 손을 뿌리치고는 비겁하게 서재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가 문을 닫는 소리는 연화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못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소복 한 벌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챙긴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멍석말이라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비아냥거리는 하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연화는 빗줄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시집 올 때 그 화려하던 가마도 자신을 따르던 몸종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쏟아지는 빗물과 차가운 흙탕물만이 그녀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연화가 향한 곳은 만월산 자락이었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원혼이 떠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버려진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짜 자존심으로 무장한 이 진사댁의 위선이었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오르며 품속에 숨겨둔 비단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소중히 품은 그 주머니야말로 이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이 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을 헤치며 연화는 험준한 산길을 기어올랐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은 이미 찢겨나갔고 가녀린 발가락 사이로는 핏물이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려도 그녀의 눈에는 오직 이 진사댁의 담장 너머로 보았던 그 기괴한 불빛과 시어머니의 비굴한 표정만이 어른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연화의 눈앞에 퇴락한 사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월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그곳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적막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적어도 매서운 빗줄기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연화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이 물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만 열어보라 하셨을까?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가문과 삶이 벼랑 끝에 선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보찜 속에 숨겨온 작은 칼을 꺼내어 주머니에 봉인된 실밥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당 밖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사당 안을 비추자 먼지 쌓인 제단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눅눅한 흙 내음이 뒤섞인 사당 안으로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번쩍이는 벼락 끝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는 구부정한 허리에 백발을 산발한 노파였습니다.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파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백탁이 끼어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망의 기운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이 진사댁에 피냄새를 묻히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다니.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개냐 노파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가련한 신세일 뿐입니다. 이 주머니에 든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파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으나 손가락 끝에는 무수한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화가 들고 있는 비단 주머니를 보더니 돌연 눈을 크게 뜨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사겨온 통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노파는 과거 이 진사댁의 원주인이었던 박선비 가문의 친모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식솔이 도륙당하던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 사당에 숨어 지내온 산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의 봉인을 뜯어냈습니다. 해진 비단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이 진사의 부친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 천한 노비의 명칭으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피로 쓴 절규와도 같은 족보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진사 가문이 몰살한 진짜 양반가, 즉 박선비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박선비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신분을 가로챈 노비들의 죄상을 피 섞인 먹으로 기록해둔 혈서가 있었습니다. 근본을 훔친 자들이 양반의 의복을 입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니 하늘이 이를 굽어 살펴 피눈물로 갚아달라는 문구가 연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진사 가문은 대대로 이 집안의 종노릇을 하던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진년의 난리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주인 가족을 몰살하고 집안의 보물과 문서를 훔쳐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도망쳐 신분을 세탁했던 것입니다. 연화의 시어머니 조씨가 그토록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며 사당 뒤편에서 남몰래 빌었던 것은 조상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언젠가 탈로 날지 모르는 천한 근본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을 씻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노파는 혈서를 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옛 주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바닥을 쳤습니다. 연화 역시 눈물을 흘리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신이 이 가문에 시집온 것은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자신을 이 호랑이 굴로 밀어넣은 것이며 아버지가 남긴 이 주머니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들의 가짜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비단옷 속에 숨긴 노비의 문신을 만천에 드러내고 당신들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노파는 울음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노파는 제단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박선비 가문의 여식들이 입었던 화려하지만 빛바랜 혼례복과 기괴할 정도로 창백한 분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노파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법도로는 그들의 신분 세탁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들의 죄책감을 이용한다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만월산의 곡소리는 바람을 타고 이 진사댁에 담장 넘어갔습니다. 사당 안에서 연화는 노파의 도움을 받아 죽은 자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한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 이 진사 가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로 쓴 진실을 손에 든 심판자였으며 훔친 신분 위에 세운 가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기로 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만월산의 정적 속에 조씨와 이 진사 가문을 파멸로 이끌 치밀하고도 잔혹한 심리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연화를 쫓아낸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았건만 조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세 있는 판서댁 서출딸과의 혼사를 성사시켰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붉은 청사초롱이 매달렸고 잔치상을 채울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진동했습니다. 조씨는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가문의 족보에 금치를 하게 되었다는 오만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처박혀 있던 아들 상호의 안색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였던 연화가 산속으로 쫓겨나던 밤의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그는 끝내 서재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화려한 잔치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빌며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만월산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도 붉고 컸으며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잔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서늘했습니다. 한창 흥이 오른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안개가 마당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쾌하던 태평소 소리가 갑자기 비명처럼 찢어지더니 둥둥거리던 북소리가 누군가의 가슴을 치는 곡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흥겨운 풍악이 순식간에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구슬픈 만가로 뒤바뀐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필 때 안개를 헤치고 소복 차림의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분을 발라 생기를 잃은 창백한 얼굴, 핏기가 가신 채 푸르게 질린 입술, 그리고 원망이 가득 서린 깊은 눈매, 그것은 영락없는 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 씨는 술잔을 들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분명 자신이 내쫓은 연화였으나 동시에 수십 년 전 자신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박선비 댁 아가씨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조 씨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불렀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연화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는 자리마다 촛불이 힘없이 꺼져갔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피칠갑이 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조 씨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주인님, 소인들이 왔습니다. 마구간을 치우던 이 씨와 안방마님의 발을 씻기던 조 씨가 어찌 이리 훌륭한 양반이 되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고요한 마당 구석구석까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 씨의 귓가에 대고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의 목을 조르던 그 손의 감촉을 기억하시나요? 박선비님의 머리맡에서 족보를 훔쳐 달아나던 그 가벼운 발걸음을 잊으셨습니까? 만월산의 까마귀들이 당신들이 흘린 피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눈동자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연화가 아니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박선비 일가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내 족보를 내놓아라, 내 이름을 돌려다오 라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린 조 씨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놈들이 먼저 죽으려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족보만 있으면 우리도 양반으로 살 수 있었단 말이다. 상전 노릇하던 것들이 죽어 마땅하지 노비로 사느니 주인 목을 따는 게 무슨 죄란 말이냐. 잔치에 모인 수많은 하객과 새로 들인 사돈댁 사람들 앞에서 조 씨의 입을 통해 추악한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진사 가문이 사실은 주인을 살해하고 신분을 세탁한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씨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마치 몸속에 숨겨둔 노비의 낙인이 타오르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땅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만졌습니다. 박선비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그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산 사람으로서의 안온한 삶을 기꺼이 던져버린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도 힘없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온 심판자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판 위로 붉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조 씨의 고백을 들은 손님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떠났고 서재에서 뒤늦게 달려나온 상호는 미쳐버린 어머니와 싸늘하게 식은 연화의 눈빛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은 가짜 가문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만월의 밤을 핥힌 광풍이 지나간 뒤 이 진사의 저택에는 뼈를 깎는 듯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쳤을 때 조 씨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당 한복판에서 흙을 파헤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족보를 차차겠다며 손톱이 뒤집히도록 땅을 긁어대던 그녀는 포교들을 보자 내 아가씨가 온다, 박선비님이 칼을 들고 온다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신분 세탁과 가짜 명예를 위해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겼던 조 씨는 결국 자신이 만든 공포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연화는 차분한 걸음으로 관아의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노비 문서와 진짜 주인이었던 박선비가 죽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남긴 가문의 내력이었습니다. 이 시성을 쓰는 자들은 본래 우리 집의 노비였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일가를 몰살하고 문서를 탈취하였다는 핏빛 기록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인을 죽이고 신분을 위조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이 진사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짜 양반 행세를 하며 누렸던 모든 권세는 하룻밤 사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재에 숨어 어머니의 악행을 방관했던 아들 상호 역시 그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평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 대신 남루한 벗을 입은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고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몰수된 재산 중 박선비 가문의 원소유였던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땅을 차지하여 새로운 권세를 누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만월산 자락에 버려졌던 박선비 일가의 묘소를 정비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던 무덤 앞에 정갈한 제상을 차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술 한 잔을 올리며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짜의 이름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당신들의 고결한 뜻만이 이 땅에 남았습니다. 위령제를 마친 연화는 마을의 소장농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대로 이 진사 집안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며 허리가 휘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앞에서 박선비 가문의 이름으로 작성된 토지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서를 태우거나 개정하여 소장농들이 일군 땅을 그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박선비의 생전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연화의 자비에 오열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며느리로 들어와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정의를 바로 세운 그녀의 기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비로소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렀던 한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평온함이 서렸습니다. 한때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던 만월산에는 이제 서늘한 바람 대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쓴 족보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날아갔고 그 재가 뿌려진 땅 위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았으며 연화는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진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숲을 흔들던 서슬 퍼런 광풍이 잦아들고 만월산 자락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원한으로 얼룩졌던 이 진사의 저택은 이제 자풀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지만 그 삭막한 터 위로 연분홍 매화 꽃봉오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이 진사댁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리빨 같던 시어머니의 핍박과 무능한 남편의 방관 속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관아의 기록에서 이씨 가문의 처라는 문구는 깨끗이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박선비 가문의 여식 연화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졌습니다. 가문의 복수를 마친 그녀의 등 뒤로 더 이상 곡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잡고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연화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사 가문에서 되찾은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은 오직 아버지가 남긴 몇 권의 서책과 낡은 검은 고만을 챙겼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녀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깨달아갔습니다. 욕망의 불길 속에서 다 죽어간 조씨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가끔 장터에 나갈 때면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권력 앞에 떨던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 한 여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길가에 나앉아 구걸하며 미쳐버린 조씨의 소식이나 술에 절어 폐인이 되었다는 상호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연화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은 이미 강물에 흘려보냈고 남은 것은 오직 인과응보라는 서늘한 진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보름밤 연화는 만월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그 산은 죽은 자들의 비명이 가득한 공포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달빛을 머금은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근본을 속이고 남의 목숨을 짓밟아 쌓아 올린 공든탑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천년을 누린들 그것이 어찌 진실한 하루의 삶보다 고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귀함은 그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는 법이지요. 연화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방 안의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짜 족보도 두려워해야 할 시어머니의 눈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채워나갈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자들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이 될 때 진실을 품은 자는 그 잿더미 위에서 새 생명을 꽃피웁니다. 만월산의 곡소리는 멈췄지만 연화가 남긴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근본 없는 욕심은 결국 제 몸을 찌르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이하고도 서글픈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연화의 당당한 발걸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고 진한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